(2022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연합사, 평택에 있는 한미연합사 찾았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심장부를 핵실험 징후 속에 찾았다. 오늘의 제목, 윤석열은 달라야 하는데 그는 왜 전방 대한민국 부대가 아니라 연합사부터 방문했는가? 약간은 12조인데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다룬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사드를 추가 도입하겠죠. 사드 도입 이후에 국방정책, 대북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윤 당선인은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택 기지를 캠프 험프리스라고 그러죠. 헬기를 타고 당선인이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차기 통수권자인데 왜 여기를 갔을까? 아직도 찬바람 부는 강원도 그 전방군단, 8군단 예하에 또는 3군단 예하, 2군단 예하의 전방기지 가면 아직도 춥습니다. 백령도나 연평도 해병대 부대 가면 아직도 춥습니다. 해군 2함대나 1함대 고속정 타고 동해나 서해 달려보면 추워요. 아직도. 꽃이 어디 폈어요. 넓은 횡성이나 수원 전투비행장 가보면 아직도 거기는 5분 대기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 부대부터 방문하지 왜 바다 냄새나는 연합군 한미연합사부터 방문했을까? 이왕 방문하려면 미 2사단 예하의 전투부대부터 카투샤 있는 전투부대부터 방문해보지. 네, 저희 관점입니다. 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용산 그 국방부 청사 바로 부지 옆에 미군이 쓰고 있는 남쪽 기지가 있죠. 그걸 빨리 빼라고 그러기 위해서 갔나요? 이곳에 간 당선인은 존 라케머리 연합사령관, 김승경 한국군 부사령관을 만나서 브리핑도 받고 또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라는 방명록도 쓰고 그리고 북한의 IC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역태세를 통한 강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등의 말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선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과 별 차이 없는 사람 아니야? 미국에 의존한 방위정책을 펼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이 가는 사람 아니야?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하는 지도자가 아닌가.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가 북핵 문제인데 이거는 미국한테 떠넘기고 한미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떠넘기고 그리고 우리 보수파들이 북한을 방문했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걸 비판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비판을 한 보수파지만 역시 남쪽 대통령만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상으로는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조차도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미국 상원이 대한민국 주재 미국 대사로 올 필립 골드버그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주재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겠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것 같으니까 이 외교관 보낼 때는 미국은요 상원이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정부라고 봐도 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걸 인준합니다. 장교들 인관하는 것도 인준합니다. 외교관 100% 인준합니다.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 예정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이행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으로 풀자라고, 일단은 외교적으로 풀자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가 우선입니다. 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결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되죠. 그리고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등 뭐 그런 얘기. 즉 미국이 한반도에 걸고 있는 국익 문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상원은 그래야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세기의 가장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글로벌 코리아를 필요로 하고 환영한다. 자, 2000년대, 21세기 가장 큰 변화를 미국이 잡기 위해서 글로벌 코리아가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를 환영한다. 글로벌 코리아가 되라는 얘기가 뭘까요? 글로벌 코리아가 뭘까?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푸는 CVID는 매우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이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한다는 게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 이 모든 가능한에는 군사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려고 하니까 주한미 대사를 인준합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 대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다.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맞춰 한미연합사도 요청했겠죠. 우리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한국군 부대를 방문하지 않고 연합사부터 방문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네. 북치고 장구치고 손바닥이 짝짝짝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징조로 봅니다만 그것만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골드버그 지명자는 뭐 BTS 얘기도 하면서 한국이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국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 문제를 푸는 걸 보게 되면 한반도의 정전은 유엔이 개입해서 만든 겁니다. 유엔은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전 체제로 한국이 남북한이 서로 통일하려고 하지만 통일하지 말고 분단된 상태로 있으라는 건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국가니까. 또 정전협정 체결국이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정전된 상태로 있어라. 그게 맞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이 북한 핵을 없애는 방법으로 아직 미중 간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안 했으니까 외교로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외교로 푸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못 가죠. 그럼 그 다음 뭐 하게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사드를 추가 도입하겠다. 네, 해야 됩니다. 도입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 생기고 비싼 무기 파니까 좋죠.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 풀을 벗어날 것도 아니고 또 당선인이 스스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방문해서 해줬으니 오케이. 좋죠. 근데 사드 도입하고 난 다음에 북한 핵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북한은 계속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을 업그레이드 해가면 우리는 사드 플러스 무기를 도입하죠. 계속 돈만 쓰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미노선으로 갔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또 친미노선으로 갔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돈을 써서 무기만 쌓아갈 뿐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국의 무기로서 핵과 미사일을 꼽습니다. 이라크가 과거에 오시라크의 원자로를 만들면서 핵무장을 시도했을 때 오페라 작전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사우디 상공을 통과해서 그 좋은 비행기도 아니에요. F-16 갖고 했어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조했습니다. 지나가도록. 지금 이란이 북한제 미사일을 도입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핵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때릴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렇게 때려버리면 계속 돈으로 무기 쌓아갈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 싸워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방산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무기는 안 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무기만 개발하니까 우리보다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도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뭔가 거 대응하려니까 이거 다 종합적으로 갖췄는데 결론적으로 부족해. 왜? 위협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제거시켜버렸으니까 필요한 것만 개발해서 그 분야의 기술은 우리보다 100배 나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전 UDT 대위였던 이근 씨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도 지지 분명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 유태인 갑부 재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친미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대통령이 한미 방위조약, 한미 군사동맹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서도 늘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자기네 이익을 따집니다. 4월 8일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언젠가? 4월 6일인가? 헷갈리나. 4월 7일인가? 4월 6일이네요. 미국은 상원이 중요하죠. 무기대역법을 만장일치로 부활시켰습니다. 무기대역법. 랜드 리스 액트. 무기를 빌려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2차 대전 때 41년도에 미국이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및 일본에 주로 독일이죠. 독일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제한으로 무기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은 받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돈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세계 최강국 영국이 빚쟁이가 되면서 미국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는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 법은 2차 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스톱시켰는데 몇 년 만이죠? 81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랜드리스법. 무기를 리스하고 랜드 빌려주는 법이죠. 단 핵무기를 제외하고. 이거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만장일치는 자신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한다. 한시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다시 멈추겠죠. 지금까지 미국은 방어용 무기만 제공했는데 공격용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지대지 미사일,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없는데 단거리 지대지 에이타킴스 같은 거 줘가지고 한 500km, 6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박살낼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 같은 게 들어가서 러시아 전차를 때려 부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도 들어가겠죠. 토마호크도 들어가겠네요. 핵을 안 달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길 수 있구나. 러시아 별거 아니구나. 무너뜨리겠다. 완전히 푸틴 작살내겠다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을 암살하라.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리고 IMF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을 움직입니다. 한국도 참여를 시키겠죠. 일단은 러시아를 거칠게 손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손을 보려고 하겠죠.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전술로 쿼드를 만들었는데 쿼드는 이건 굉장히 취약한 기구입니다만 여기에 한국이 참여해서 쿼드 그 다음에 오각을 뭐라 그러죠? 육각은 펜타 이렇게 헥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강력해지죠. 한국이 참여하면. 이렇게 해서 중국을 흔들어서 중국도 시진핑이 붕괴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이제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공격 무기를 우리의 현궁 같은 무기를 팔 수 있겠죠. 제공하거나. 그리고 중국 문제에도 개입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미국하고 움직였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저는 이런 꼴이 될까봐 연료돼서 사드도 사고 뭐도 샀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필요한 걸 딱 하고 중립적으로 있다가 필요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참여했는데 우리 실익을 못 올리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당선이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백령도 연평도 우리 고속정 전투비행단 전방에 있는 최전방 기지부터 방문했어요. 고지부터. 왜 연합사부터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군을 모른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대통령이 가도 불편하지 않을 곳으로만 모신다. 또 미국하고 하게 되면 또 빠다도 먹고 얼마나 좋느냐. 거기 가면 우리 카츠라 병사들이 와 또 우리 대통령 미국과 현져서 좋아하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사드 도입 이후에도 북한 핵이 제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당선인은 고민해야 되고 국가안보실이 고민해야 되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고민해야 됩니다. 윤석열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렇게 뭐에 둘러싸여 갖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핵 제거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을 할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을 해방시키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겠다. 참으로 미안하다 그럽니다. 이 마음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서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중에 수복되지 못한 국민이 2천만이나 이북에 있습니다. 그 국민을 우리 당선인은 의식하면서 어떻게 구출하고 북핵을 제거하고 통일 국가를 만들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드 도입 이후에 뭐 할 것이냐. 지금 급하니까 사드 도입이 급하지. 뭐 할 것이냐. 김정은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영토를 회복할 것이냐. 미중이 합의한 정전 체제를 어떻게 깰 것이냐. 교묘하게 전쟁 크게 안 일으키면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지지하는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윤석열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